안녕하세요. 일요일문학과 김수음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전공체험 강의를 의뢰를 부탁받고 조금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학생들이시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는 어느 학과를 가고 싶은지 정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또 안 정하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체험을 해보시기 위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거의 1시간이나 뺏게 됐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고등학생이시기 때문에 일본어를 배우신 학생이 있으시더라도요, 아직 일본어 정도지 전공 수업에 관한 아직 정확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아직 모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잠깐 오늘 일요일문학과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고, 제가 수업에서 하는 강의 조금 일부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목표로 혹시 보셨어요? 홈페이지? 홈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학과는 에 관계되는 문학과 문화에 전통한 일본 전문가를 양성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일본어를 잘하는 학생들은 일요일문학과가 아니고도 많거든요. 그렇죠? 학원도 많이 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프로그램이라든지 TV라든지 여러 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은 접할 수가 있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여러분들 영화나 많이 저희 때하고는 달리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일요일문학과에 와서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할까라는 부분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일본어에 관계되는 물론 지식을 공부를 하겠지만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전문가인데요. 사실은 일본어만이 아니라 일본어나 일본 문화를 공부하는 그러한 커리큘럼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과목들을 준비해 놓고, 또 선생님들도 사실은 문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과목의 교수님들이 계시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과가 한일 관계를 선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국제에 있어서 일본이 바로 옆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나 사실은 해결해야 될 사실은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본어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저희 과 연역을 잠깐 보시면은요, 저희 과 아까 저기 내용에서 조금 들으셨어요? 설명을 하는 데서 저희 과는 1983년에 신설이 됐어요. 문과대학이 사실은 굉장히 좀 역사가 그 이전에 다른 과가 신설된 데에 비해서 저희 과는 좀 후발주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1983년에 저희 과가 생겼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의미가 남다르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일본을 공부하는 대학에서 학과가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대 없지요. 지금 고대만 있어요. 물론 다른 대학의 일요일문학과나 일본 관련된 학과가 많이 있는데 상위권 서울대나 이런 쪽에 신설을 일부러 안 했었죠. 그게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일본에 동양대 없는데 라는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어요. 근데 고대가 맨 처음에 신설이 됐을 때 그러한 말하자면 이 국제적인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전문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된다는 민족적인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사실은 신설이 됐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89년에 대학원이 신설이 되고요. 92년에 교육대학원, 그리고 98년에 일반대학원이 신설돼 있어요. 여러분 좀 얘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학부제로 시행했다가 지금은 학과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신입생이 41명,
정도 이제 입학을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13년에 일월문학과는 30주년을 맞아서 지금 하고 있죠. 저희 학과가 사실은 보시면은요, 일월문학과인데요.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 좀 여러 가지 체계가 잘 돼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센터가 있어요. 글로벌 일본 연구원이라고 해서 일본 연구 센터가 있고 또 일반 대학원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대학원이 있죠. 근데 아마 이전 문과대학 선생님들께서 학과 설명하셨을 때 얘기 들으셨겠지만 지금 문과대학이 코어 사업에 선정이 돼 있다는 얘기 들으셨죠? 안 들으셨어요? 그래서 코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문 역량 강화라고 해서 인문학을 말하자면 강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지원금이라든지 장학금을 많이 사실은 지원이 되고 있죠. 그것이 2016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 과는 지금 지역학, 글로벌 지역학 모델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미리 장학금을 받아요. 그리고 이 안에서 동아리라든지 어떤 스터디 같은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지원을 받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학과에 여러분들이 만약 고려대 일월문학과에 들어오시면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대학원으로 만약 진학을 하시고 싶으면 BK21 사업에 2006년에 사실은 참여를 했는데 2013년에 다시 BK21 플러스 사업단으로도 선정이 돼서 향후 7년간 앞으로도 저는 2013년부터 7년간 이 사업단에 선정이 돼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대학원에 들어와서 더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요. 국제 학술 대회라든지 또는 안에서 장학금이라든지 또는 교환이라든지 교환 학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많이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과는 교육대학원이 있는데요. 교육대학원은 이제 학과 졸업하고 나서 들어갔는데 중등교사 교원 자격증을 전교사 2급이 취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일본 연구센터 글로벌 일본 연구원이라고 이름이 개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동안 작년에 끝나긴 했는데 2007년부터 10년간 HK 사업이라고 해서 인문 한국 지원 사업의 해외 지역 연구 분야로 선정이 돼서 많은 연구자들과 또 그러한 사업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학부생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연구원이나 이러한 아르바이트나 이런 프로젝트에 여러 가지 학술 대회나 이런 데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 지원 프로그램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학금 제도라든지요, 학업 지원금, 아까 말한 지역학의 세부 전공 및 인문계 대학원 진학 예정자인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랩이라고 해서 학사, 석사, 연계 세미나가 조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생이지만 고전 수업을 듣고 싶다 라고 하면 고전 수업을 들을 수도 있지만 랩이라든지 또는 고전 읽는 스터디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실 수가 있고 또 해외 연수나 교환 학생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돼 있어서 이거 보셨겠지만은 교환 학생은 거의 지금 일본은 굉장히 많은 한번 다 보실까요? 이게 지금 고려대학교 교환 학생인데요. 일본에 있는 지역에 여러분들이 고려대 일월문학과에 들어오면은 가실 수 있는 대학이에요. 사실은 일본 대학에 다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못한 게 아니라
지원자가 없어서 더 그러니까는 보내달라고 일본 대학에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원자들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가실 수가 있는 성적이 어느 정도만 되면 다 가실 수 있는 그러한 풍부한 사실은 교환학생 협정 대학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교환학생하고는 또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뭐 방학 동안이라든지 어떠한 이러한 성신 교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잠깐 한 일주일 또는 뭐 2주일 이렇게 교류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아까 코어 사업, 입문 강화 사업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인턴십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지역학 인턴십 프로그램은 말하자면은 인턴 생활을 학점을 따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도 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과목으로 방학 동안에 인턴십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꼭 공부를 이제 대학원이 아니라 산업 현장에 나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러한 과목을 통해서 사실은 실제 현장 학습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저희 학과 이제 교수님들은 아까 잠깐 여러분들 거기 프로그램에서도 보셨지만 저희 쪽은 어학 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일본 문학하고 일본 지역학 쪽에 파트가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어학과 교육은 최성식 교수님 아까 잠깐 나오셨는데 조영남 교수님, 고마츠 나나 선생님 이렇게 계시고요. 일본 문학 쪽으로는 고전문학하고 근현대문학으로 나눠져 있는데 김충영 교수님이 고전문학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정병호 교수님하고 유재진 교수님, 스기모토 쇼고 교수님이 근현대문학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일본 지역학으로는요. 서승원 교수님이 일본 정치 외교 쪽이고요. 제가 문화 파트로 사실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일일문학과에 들어오시면 교과목을 보시면은요. 다른 문과대 과목 학과하고 조금 다른 점이 지역학 과목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지역학 모델로 저희 과가 소속돼 있어서 좀 지역학 과목이 많은데 사실 일본어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일본어를 습득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일본 어학 교육 과목은 일본어.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어만을 배운다기보다는 어학이에요. 그렇죠? 일본어를 학문으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일본 어학과 교육을 이해하고 심화하는 과목이고요. 일본 문학 과목은 고전문학과 근현대문학. 그 다음에 지역학 과목은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좀 되게 폭넓게 지역학으로 일본이라는 곳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곳이죠. 자, 이게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고등학교하고 대학교의 차이점은 사실은 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어학 과목과 교육 과목, 고전문학, 근현대문학, 문화,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이렇게 과목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문학이라든지 뭐 어학 같은 경우는 좀 여러분들이 익숙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역학 과목 잠깐 보실까요? 지역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동아시아 젠더로, 일본 회화의 문화 또는 일본 공연과 예술, 일본 문화 유산과 권력 이러한 과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시대의 일본학이라든지 또는 일본 군사와 안전보장, 전후 처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과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사실은 단순히 일본에 관해서 일본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학문적으로도 또 이제 실제로 나가서 사실은 생활하는데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을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 좀 소개를 조금 해드렸는데요. 일본 일할문학과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면 사실 여러분 중에서 일본어 하실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계시죠. 근데 일본어를 못해도 일어에 관한 부분을 친숙하게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옆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거를 사실은 조금씩 알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이거는 제가 준비를 한 이 부분은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일본어를 배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월문학과에 들어와서 사실은 처음 기억, 니은, 디귿, 리을부터 배우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상황으로 사실은 일본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일본어를 고등학교 때 그럼 뭐를 배웠냐라고 하면 교과목에서는요. 세계사에서 요거 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뭐 배우시나요, 지금? 세계사에서 일본에 관한 간략하게 시대 구분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뭐 원시시대, 조몽, 야오요이, 야마토, 나라, 헤이안, 카마쿠로, 무르모찌, 아즈치, 모모야마, 에도, 메이지 시대 이렇게 간단하게 이러한 세계사에서 일본에 관한 시대 구분을 저희 때는 요거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거 외우고 계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도 일본에 대해서는 뭔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이라는 게 이런 교과목이 아니라 사실은요. 역사, 시사 또는 대중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왠지 뭔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은요, 여러분 일본과 관계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포괄이 돼 있죠. 뭐 독도 문제나 뭐 위안부 문제나 역사 문제, 그 외에도 또 뭐 이거는 여러분 때는 이때가 언제죠? 너무 어렸을 땐가?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 그냥 조금만 제가 했는데 굉장히 많은 사실 부분이 일본을 우리가 사실은 그 시대와 문화를 공유한 부분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국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시더라도요. 한국사를 배울 때 일본과 관계되는 부분을 배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렇죠? 식민지 시대도 그렇고요. 그리고 임진왜란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언제가 있죠? 네, 삼국시대에 우리가 사실은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그 많은 부분에 가가지고 일본의 그러한 건축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러한 문화를 전파한 서적과 전래를 했다는 그러한 부분에 공통된 사항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지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친숙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관계에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아마 일본이라고 하면 대중문학이나 일본 문학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카와바타 야스나리하고 오에 겐자부로 누구죠? 노벨상 수상자죠. 우리나라 아직 문학상에서 수상의 노벨상이 안 나왔는데 일본에서 사실은 1968년하고 1994년에 두 번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일본의 사생관이라든지 일본의 미식을 소개한 카와바타 야스나리 그리고 오에 겐자부로와 같이 일본의 전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유명한 그러한 그 일본에 있어서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수상 강연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금 더 사실은 알게 되죠. 이 다음으로 사실은 보는 것이 여러분들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라든지 다자이 오사무의 뭐 인간 실격이라든지 또는 에쿠니 가오리라든지요. 또는 요시모토 바나나 지금 굉장히 핫했던 그러한 일본의 대중소설 작가들이죠. 일본의 지금 여기 있는 거는 일부러 우리나라에 지금 번역된 그러한 책 표지만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설이나 문학을 보면 당연히 일본이란 나라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 소설 안에 녹아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라는 곳을 쉽게 사실은
그 교과서나 교과목이 아닌 실생활로 사실은 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본을 보시면 좀 제가 일부러 표제어를 안 써봤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시는 이름 보면은 일본 하면 유명한 후지산, 그쵸? 또 저쪽엔 온천, 저기는 기모노, 그쵸? 얘는 오차고요. 여기는 다다미 같은 일본 건축의 다실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규동 같기도 하고 스키야키 같기도 하고, 그쵸? 스키야키고요. 스시구. 그 다음에 신사고요. 그 다음에 마츠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문화에 사실은 거의 대부분에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을요, 모르지 않고 다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들이에요. 그쵸? 사실은 일본 문화를 할 때도 키워드로 항상 공부를 하는 내용들이죠. 근데 마츠리나 신사의 유래나 전통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은 사실은 그것까지 몰라도 어디선가 들어는 봤던 이름들이죠. 갑자기 그래서 제 수업에 대한 부분을 이제 잠깐 하면은요, 제가 일본을 사실은 그 앞에 보시면은요, 여기 잠깐 보실 때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조금 더 친숙하게 지냈던 시기가, 교류가 있었던 시기가요, 아스카 시대에서부터 나라 시대, 이 근처에 삼국시대 근처에 사실은 교류가 있었었죠. 그리고 나서 해안시대라고 하는 시대에는요, 일본은 거의 견당사도 폐지를 하고 사실은 거의 그 국풍문화가 발전하던, 쇄국정책 비슷하게 일본의 국풍문화가 발전하던 시기죠. 사실은 일본에만 있는 시대 구분이에요. 중고라는. 중고품이 아니고요. 그쵸? 우린 고대, 중세 이렇게 하는데 중고라고 하는 시대 구분이 따로 있는 이 시대가 일본 고유의 문화가 발달하던 시기죠. 그리고 카마쿠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름 잘 들어보셨던 막부예요. 그래서 천황은 그대로 있지만 약간은 형식적이면서 사실은 막부의 쇼군, 장군이 말하자면 주도권을 쥐고 정치를 했던 그러한 시기가 카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아츠지 모모야마 시대에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이 사람들이 이때의 사람들이에요. 그 시기고요. 그래서 전국시대, 100년간의 그러한 혼란이 있었던 전국시대를 마치고 잠깐 말하자면 통일이 직전까지 오죠.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말하자면 침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대를 넘기지 못하고 사실은 토쿠가와 이에야스한테 에도시대, 에도막부로 넘기죠. 그래서 에도시대가 거의 중요한 근세를 크게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근현대인 메이지시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기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시기 중에 하나는 그 군사 정권이라고 하는 막부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 조선 침략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일본 무사들의 그러한 옷차림이라든지 그런 가풍이라든지 그런 그 문화가 있었던 시기가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세의 무사들보다는 근세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근세 부분이라든지요 또는 메이지 시대에는 당연히 식민지 시대가 사실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근현대는 우리나라 역사하고는 사실은 같이 배우고 있죠. 거의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시기는 이 해안 시기라고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는 일본에서는요 왕조 시대라고 하면 이 해안 시대를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일본 그 어르신들이라고 하나요? 보수적이거나 또 어르신들이나 전통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느끼는 시기. 거기서부터 뿌리가 내려왔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시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의 잘 안 알려져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별로 이렇게 접점이 많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시기에 관한 그 우리가 인지도가 조금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왕조 문화라고 하는 이 시기의 그 그림이라든지 문화를 잠깐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자, 이게 겐지모노가타리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와카 무라사키라고 하는 권이죠. 그래서 보시면 이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작품은요,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성이 썼어요. 혹시 아세요? 이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성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3번이나 번역이 돼 있는 책인데요. 이 겐지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작품에 이거는 사본인데 말하자면 이거는 옛날 고어체예요. 고어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어를 지금 공부하신 분도 이거는 좀 읽기가 어려우실 수 있는 게 이게 헨타이가나라고 하는 옛날의 글자체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성이 말하자면은 지은 책인데요. 이 책은 지금 겐지 학회가 세계적으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이 작품이 1008년 정도에 지어졌는데요. 54권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최초의 장편 소설이고 일본이 말하는 최초의 여류 작가가 지은 가장 빨리 나온 장편 소설이라고 자랑을 하는 그러한 작품이죠. 근데 이 무라사키 시키부라고 하는 여성은 굉장히 똑똑했대요. 사실은 중류계층의 여성이었는데 아버지가 사실은 학자였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사실은 남자아이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굉장히 안타까워할 정도로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학문적인 지식이 많은, 그래서 역사나 또는 한문이나 또는 이러한 것에 그 한적에도 능통해 있었던, 그래서 이 겐지모노가타리 작품을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전거라든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때의 글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한 그 자체가 요거예요. 혹시 일본어 아시는 분들, 학생들은요 이게 현재의 아라고 하는, 그쵸? 현재 일본어는 요 한자를 요거 하나만 쓰고 있죠. 근데 옛날에는 요거 하나만이 아니라 요것도 아자고요. 아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개의 자체로 돼 있어요. 요것도 아고 요것도 아고. 그러니까 요 한자를 초서체로 쓴 글자가 말하자면은 히라가나가 된 거죠, 현재.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 히라가나가 되기 전에 헨타이가나로 좀 더 많은 고어체의 말하자면은 자체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사본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겐지모노가타리 이게 첫 부분이죠. 그래서 이즈레노 혼도키니까 요고코이 아마타 사부라이타모 나카니 이토 양고토 나키니와 아라누가 스구레테 도키메키타모 아리케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시작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라고 하면 잠깐 보시면 그 어느 임금의 치세였는지 알 수 없지만 갱이 이거는 그 후궁의 직분을 말해요. 그래서 가 같은 후궁들이 많이 계신 가운데 매우 높은 신분은 아니었지만 특별히 임금님의 총애를 받는 여인이 계셨다. 라고 해서 사랑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죠. 그래서 히카루 겐지라고 하는 그러한 주인공의 그 아버지 어머니 사랑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보시면 히카루라고 하는 이름이 히카루 겐지. 그래서 주인공 이름을 따서 겐지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이죠. 근데 보시면은요, 이 그 내용이 그 당시에는요 매번 다른 모노가타리, 다른 옛 소설 같은 경우에는 모두 대부분 옛날 옛적에 누가 있었다로 시작이 돼요. 근데 여기 서두는 그러한 것을 정형화를 깬, 우리 지금 보면은 현대 소설에 익숙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별로 그렇게 새로운 내용이 아닌 것 같이 보이실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정형화를 깬 서두에 출발하는 그런 문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겐지모노가타리를 제가 사실은 잠깐 여러분 얘기를 하면 제가 학부 때 이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저희 학과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도 고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3학년부터 고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처음 읽는데 요 내용으로 이제 현대어를 해가면서 같이 봐가면서 이제 수업을 했었었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소설이나 어떤 문장을 보면 이제 상상을 하면서 그쵸? 그걸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속 한국에 있을 때 이거를 해가지고 가서 유학을 갔는데요. 이게 그때 그 사람들의 지금 복장이에요. 조금 낯설죠, 여러분. 근데 일본에서 처음 이거를 그려놓은 그림을 보게 돼요, 제가. 그래서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사본으로, 이거는 일본 가서 공부를 보기 시작했고요. 한국에서 대학교 때는 이렇게 활자체로 된 걸로 공부를 했죠. 일본에서는 대학원 입학시험에 이걸 읽고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걸 이제 공부를 하다가 일본에 갔더니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보실까요? 이건 아까 그 글이고요.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거를 그려놓은. 이게 언제 때 그림일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겐지 모노가타리가 1000년도에 쓰여져 있으면요, 한 100년 후에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보 겐지 모노가타리 엔막기라고 하는 그림인데 이게 실제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이것이 전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들게 거기를 갔어요. 그랬더니 마을 그 안에만 줄을 서 있는 게 아니라요, 마을 저쪽까지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보러 기다렸다가 몇 시간에 걸쳐서 들어갔거든요. 보러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기다려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줄을 서 계신 분들이요, 연구자들이나 젊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뭐 또는 그 젊은 학생, 어린아이들, 뭐 가족 단위로 온 사람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그 박물관, 그 미술관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문화나, 그쵸? 역량,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갖고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보기가 힘들 정도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게 지금 확대해 놓은 그림이고요. 사실 실제로 보면 조그만해요. 굉장히. 그래서 그 명작이라고 해서 가서 보면 되게 조그만한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게 확대해서 그렇지 사실은 굉장히 원래 사이즈는 조그만하죠. 이게 더 확대를 해보면요. 얘가 히카루 겐지예요. 주인공이죠. 자, 이 작품에서 히카루 겐지라고 하는 사람은요, 눈부시게 아름다워서 얘를 보면 여자들이 울고요. 그리고 다들 좋아서 말하자면은 그 마음이 동하지 않는, 끌리지 않는 여성이 없고 남자라 할지라도 무사라 할지라도 얘만 보면은 다들 마음이 녹아내리는 그러한 미남자. 우리들의 히카루 겐지의 얼굴을 제가 상상으로만 이제 막 하다가 딱 가서 봤더니 이 동글동글한 얼굴인 거예요. 근데 이 얼굴에 또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 여인들 너무너무 아름답고 가련해서 바람이 훅 불면 쓰러질 것 같은 나요요카라는 표현으로 고어에선 쓰이는데 그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들이죠. 그래서 제가 본문만 보다가 그림을 보고 순간 이 뭐랄까 그 미에 관한 기준이 흔들리게 되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본문에 그 바람이 휙 불러 날아갈 것 같은 여성이라는 거에 이게 마음이 이렇게 이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요. 근데 보시면 이제 자주 보면은요, 이게 그 당시에 아름다운 미적 기준인 거죠. 미학인 거죠. 이 그림의 얼굴 형태는요, 이게 이제 카오루라고 하는 또 미남자고요. 얘는 나오기만 하면은 백리 밖으로 향기가 퍼져가지고 모든 여성들이 말하자면은 혹 반하는 그러한 남성이죠. 근데 보시면 이 사람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동글동글한 이 얼굴들이 그 당시에 너무 아름다운 미남 미녀의 얼굴들인 거예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힉김의 각기반화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거냐면 얼굴은 동그랗게 타원형으로 그리고요. 두꺼운 눈썹에 가늘고 일직선인 눈, 갈고리 모양의 코, 입은 붉고 작은. 그래서 거의 유형적으로 비슷비슷하게 그려요. 사실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데 이 힉김의 각기반화라고 하는 그림의 형태를 사실은 왜 이렇게 그렸느냐라고 하면은 이 당시에는요, 우리 그림 회화를 봤을 때 우리나라 초상화는 어떻게 그리죠?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면은요, 사람보다도 더 실제 똑같이 그 얼굴을 보면 어디가 아픈지도 알 수 있을 정도로 터럭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그리는 게 우리나라 초상화의 기법이었죠. 근데 일본에서는요, 해양시대에 초상화가 거의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중세 이후부터 그려져요. 근데 이 해양시대는 그래서 대부분 이 힉김의 각기반화로 이렇게 그리고 초상화를 그리지 않는 것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그 저격에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그 당시에 아름다운 미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 얼굴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귀족들만 이렇게 힉김의 각기반화 동글동글한 얼굴로 그리고요. 사실은 일반 서민들은 코도 있어요. 코의 윤기가 얘네들은 코의 윤기가 없어요. 서민들 같은 경우 그릴 때는 코의 윤기를 그리는데요. 귀족인 경우에는 코의 윤기를 거의 그리지 않고 힉김의 각기반화의 아까 형태로 그리죠.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설화의 막기예요. 아까 거는 왕조의 막기고 이건 설화의 막기인데 설화의 막기를 보시면은 힉김의 각기반화로 그리지 않아요. 훨씬 더 생생한 얼굴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아까는 입이 크기 사이즈도 다르죠. 눈동자도 아까는 거의 없었는데 눈동자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 계층에 따라서 다른 그림을 그렸던 시기죠. 근데 보시면요. 이게 이 모습을 요거를요 지금 복원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세요? 이거 복원해 놓은 거 보니까 여러분. 저 맨 처음에 이거 복원을 해 놓은 걸 보고 사실은 좀 많이 실망을 했던 게 이 고풍스러운 이 색깔이나 이것에 비해서 너무 인위적으로 밝게 아름답게 그냥 현대적이긴 한데 이렇게 해놨구나라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걸 보고 좀 실망을 했었어요. 맨 처음에 근데 나중에 그 NHK에 이것을 만드는 과정을 다 녹화를 해놓은 것을 이제 보고 이것을 이제 연구를 제가 이제 겐지문학대 예막기를 지금 수업에서도 다루고 있고 연구를 하는데 이거는요 그 당시에 이렇게 그려졌대요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은 NHK하고요 협작을 해서 그 국립과학연구소하고 또는 화가들이라든지 그 서필가들이 다 협력을 해가지고 이 팀을 구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복원팀을 그때 구성을 한 거죠. 2000년, 1900년 후반부터 2000년 초에.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중간에 이거 그리던 분은 또 돌아가시고 그럼 제자가 또 이어서 그리고 그러한 작업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색깔을 하냐면요. 그 국립과학연구소에서 X선 형광선으로 투시를 해요. 그러면은 이 이전에 이 에막기 여기에 있는 원소를 검출을 해내는 거죠. 그래서 원소를 검출해내면은 그게 어떠한 말하자면 원소로 돼 있다는 걸 해서 그와 똑같은 성분을 찾아내서 그래서 복원을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실제로 이렇게 그려졌었을 거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나라의 그림들이 그 식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수채화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빛이 말하자면 투과가 되는 거에 비해서는 얘는 빛을 반사하는 광물의 물감 소재가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걸 하면은 투과를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이게 어때요? 색깔이 변해요. 어떨 때는. 그러한 말하자면 그림을 그 당시 그렸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보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도 상황과 여원, 맨 위에 최고층의 천황가에서만 소유를 했던 그런 거죠.
이게 지금요, 고또 미술관에 15점, 그리고 토쿠가와 미술관에 15점, 고또 미술관에 4점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데요. 그럼 왜 토쿠가와 미술관하고 고또 미술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까요? 이거 앞에 보시면 이게 에마키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죠? 둘둘둘둘. 그래서 둘둘둘둘 이렇게 펼쳐보면서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그림만 아까 말했듯이 19점이 남아져 있고 지금 한 점이 다시 발견이 돼서 20점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19점이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은 말하자면 보관을 위해서 이걸 다 잘라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하나하나 말하자면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보관을 해서 여러분들이 미술관이나 실제로 가도 이걸 이렇게 된 모습은 보실 수가 없고 이렇게 하나로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어떤 거는 이거는 고또 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이거는 말하자면 토쿠가와 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요. 이게 대대로 그 황실에서 전해지다가 나중에 막부로 가게 돼요. 막부가 이제 힘이 세지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토쿠가와 이에야스가요. 실제로 풍신수길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인 토요토미 히데요리를 공격할 때 그 진영에서요. 겐지 연구회를 했대요. 너무 웃기죠? 지금 전쟁이 한참인데 그쵸? 전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겐지 연구회를 왜 했을까요? 왜 겐지 연구회를 했냐면은요. 겐지라고 하는 이 겐지 모노가타리라고 하는 이 작품, 국보 겐지 모노가타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최고층이었던 거죠. 천황 가문. 그러니까 권력이나 권위나 문화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배하고 말하자면은 장려하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전쟁 중에도 말하자면 겐지 연구회를 전장에서도 했다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겐지 모노가타리 에마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토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토요토미 히데요리의 성을 함락시키고 거기서 그거를 전리품으로 받아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자기 부하한테 몇 점을 띄워주죠. 그래서 지금 토쿠가와 박물관에 대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몇 점이 고또 미술관에 있어요. 이렇게 그 당시의 문화유산이라든지 문화작품이라고 하는 것이 전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금 1000년 전 작품들과 미술품들을 잠깐 보셨는데요. 자, 이게 아까 해안시대의 그림을 보고 이해를 보면은 좀 많이 다르죠. 뭔가 중국풍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건 나라 시대, 아스카 시대의 사람이에요. 소토쿠 타이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성덕태자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데 쇼토쿠 타이시는 이 그림은 나라 시대 그린 작품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은 이거를 그린 사람이 백제의 아자태자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 미학은요 어때요? 우리가 보기에 좀 친숙한 그렇죠? 중국풍 같기도 하고 대륙풍 같기도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좀 그린 것 같은 이 당시의 미남자는 이런 얼굴이었던 거죠. 그렇죠? 약간 유학자풍의 지도자풍의 그렇죠? 근데 똑같은 쇼토쿠 타이시인데요. 해안 시대에는 쇼토쿠 타이시를 이렇게 그렸어요. 아까 그 동글동글한 얼굴이 다시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히키메 가키바나와 비슷한 그러한 얼굴로 사실은 거의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밑에 이 중생을 구제하는 부처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이 해안시대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별로 그러한 미학이 달라지고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 또 대중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 문화의 주체가 돼서 이 그림을 그리고 보고 향수를 했는가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러한 것들을 지금 쭉 보셨는데요. 사실은 오늘 보여드린 그 내용들은 사실은 일본 관련되는 내용에서 사실은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부분이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일본어의 부분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시면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수업이 없었어요. 수업이 없었었고 이제 지금은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고전 수업을 들었을 때 그 선배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에 있어서 사실은 일본에 가서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과에 들어오면 많은 이제 수업들을 듣게 되시고 근데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취직을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과 관계없는 내용일 수도 있고 아까 말했던 현장 실무하고는 좀 다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영업에서 뛰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과에 들어오시면은 보통 진출을 할 때 학계 교육계로 가는 쪽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업계 가 38%, 금융계가 20%. 사실은 그래서 기업계하고 금융계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국제통상계 23%. 그래서 대부분이 기업이나 금융, 국제통상 계통에서 많이 이제 활약을 하시고요. 그리고 좀 이제 드물지만 사실은 그 법조계로 진출하거나 또는 그 회계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말하자면 변리사라든지 이런 것에 또 진출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학계나 교육계로 이제 공부를 학문 쪽으로 나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근데 보시면 이런 산업계 쪽으로 간 사람들의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예를 조금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 선배가 사실은 일본에서 이제 지금 일본의 우리나라 금융계에서 지점으로 가서 일본에서 이제 하시는데 그쪽이랑 계약을 하거나 뭔가를 했을 때 그쪽 바이어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쪽에 이제 나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왁가를 벗대요. 술자리에서. 왁가가 뭔지 아세요? 왁가는 뭐냐면은요. 옛날 고전 시가예요. 우리나라 시조 같은 거죠. 57577이라고 하는 음수일로 되어 있는 고전 시가인데 이제 말하자면 옛날 일본 그 술집이라든지 또는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그런 그 옛날 일본식 왁가라든지 또는 어떤 부분의 문화가 나와 있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읊고 아니까 그 말하자면 일본 그 바이어가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계약이 너무 스무스하게 성사가 됐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 그 바이어를 움직인 부분은 사실은 이 선배가 물론 뭐 준비도 탄탄히 했었을 거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실은 그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해관계도 맞았을 거고요. 일도 잘했겠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은 그 나라 문화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작용을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어를 알고 문화를 알고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어떠한 부분을 아는 그러한 수업을 여러분들이 와서 하시고 또 그러면서 미래를 어떠한 곳으로 저 본인이 하고 싶은지를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때 제일 큰 부분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진로나 진학이나 그쵸? 결정을 하실 때 내가 뭐를 제일 잘 할 수 있는지, 내가 뭘 할 때 제일 즐거운지, 그쵸? 내가 뭐를 할 때 가장 시간이 가는지 모르고 가는지.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 이런 부분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시간에 또는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찾으셔서 거기에 진학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